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환 기자의 통일 압수다. 오늘이 벌써 1시즌, 시즌 1 마지막 회 10번째입니다. 자, 이 몇 달 됐습니다. 뭐 조금 정이 들려고 하니까 저희가 마치게 돼서 아쉽기도 하고, 하지만 저희를 계속 보시려면 이 시즌 지금 우리 회사에서 고민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좀 더 많이 봐주시면 계속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10번째 이야기. 지금 군 관련, 특히 이제 전력 증강 사업 관련해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게 좀 돈도 많이 들고요. 그런데 조금 전문적인 내용이기도 한데 저희가 좀 쉽게 쟁점이 뭐고 그럼 어떻게 가야 되는지 요걸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 모신 손님, 우리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뭐 평화네트워크 뭐 이름 많이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고 좀 낯선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정 대표 지금 평화네트워크 운영하신 지가 한 20년 넘었죠, 이제? 아마 이 방송이 나갈 때쯤 되면 정확히 만 21년. 와, 예, 대단합니다. 저희가 예. 1999년 9월 10일 날 네. 창립을 했으니까요. 네. 아주 조촐하게. 그렇죠. 예, 이제 만 21년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뭐 그 시민단체들 가운데 오랜 역사를 가진 곳들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곳들은 대부분이 조직화가 된 곳들인데 거의 이렇게 혼자 하다시피 하면서 끌고 온 경우가 참 드물죠. 자, 오늘 특히 정 대표가 이 군 관련, 국방 관련해서 또 관심이 많아서 저희가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정 대표, 지난달 10일에 국방부가 이 전력 증강이 포함된 국방 중기 계획이란 거를 발표를 했어요. 네네. 그 중에서 뭐 여러 분야가 있는데 가장 눈에 띄는 거 어떤 거 있었습니까? 뭐 그전부터 좀 갑론을박이 있었던 여러 가지 무기 체계들이 뭐 제동이 풀린 것처럼 네. 굉장히 많은 그 신형 무기 개발 그렇죠. 계획들이 나왔습니다. 네. 뭐 경항공모함, 그렇죠. 언론에 많이 보도가 네. 됐고, 그 다음에 그 핵이라는 표현은 안 들어갔습니다만 차세대 잠수함, 잠수함. 예. 예. 그래서 이제 사실 이것은 이제 핵 추진 잠수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맞습니다. 해석이 되고 있고, 또 이스라엘이 주변 국가들 또 헤즈볼라나 하마스하고 전쟁 시에 사용해서 많이 알려진 아이언돔, 예. 그래서 그 한국형 아이언돔도 그렇죠. 도입하겠다. 네. 그다음에 뭐 미사일 방어 체제 이 능력도 한 3배 정도 증강하겠다. 네. 또 F 많습니다. 35. 정말 네, 많은데 네. 오늘 저희가 집중적으로 두 가지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경항공모함 그리고 핵 잠수함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핵 잠수함 이거는 이제 핵자는 일단 공개를 안 했습니다. 네. 그런데 기정사실화되는 것 같고 경항공모함은 사상 처음으로 항공모함 네. 을 도입하겠다. 그리고 네. 2021년부터 본격 추진하겠다. 지금 이렇게 밝혔어요. 네네. 자, 우리 정 대표는 조금 이 무기 체계 도입에 대해서는 조금 그 적극적인 지지는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죠. 저희가 그래서 뭐 전문가들만의 논리로 하면 이게 참 이야기가 장황해지고 너무 복잡해져서 일반인들이 궁금해하는 게 뭔지 그걸 조금 긁어보려고 합니다. 네. 자, 먼저 정 대표. 이런 얘기가 있죠. 뭐 우리 정 대표도 많이 들으셨을 거고 일반인 저도 많이 들었고 평화를 원하면 평화를 정말 그 잘 이끌려면 전쟁을 준비해라. 전쟁에 대비하라. 네. 이런 경구가 있습니다. 네네. 이 출처를 좀 찾아봤다가 저는 못 찾긴 했는데 고대 그리스의 군사전략가가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뭐 정확한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네. 그런 표현을 갖고 와서 이게 우리가 국방력 그리고 군 전력 증강하는 거는 당연하다. 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적당히 하자는 겁니다. 적당히. 지금은 너무 지나치다는 겁니다. 지나치다. 굉장히 지나치다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니까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네. 그 전쟁을 대비하라. 이것이 이제 사자성어로 말씀드리면 유비무환. 우리 율곡 이희 선생님이 생각나죠. 예. 좀 그 이일국 선생을 말씀하셔가지고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때 임진왜란 전에 일본의 침략 가능성에 대비해서 이른바 율곡 선생이 10만 양병소를 주장을 그렇죠. 했었죠. 그렇지만 이제 그때 당시 그 선조 조정에서 그걸 대비를 하지 못했다가 조선 땅에 크게 유린당하는 그렇죠. 그런 일이 있어서 그 율곡 선생의 가르침이 오늘날까지 큰 울림이 있는데요.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비유를 하고 싶은 겁니다.
율곡 선생이 왜 20만 양병설을 얘기한 게 아니고 10만 양병설을 얘기한 거예요. 아, 예, 예. 이게 뭔 말씀인지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경항공모함과 핵 잠수함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그렇죠. 이런 말씀인 거죠. 네, 네, 네. 그런데 네. 이런 또 반론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언뜻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긴 한데 우리가 지금 북한과 물론 잘 지내야 되는 평화를 이루면서 가야 되는 관계는 맞는데 네. 그런데 지금 북한의 전력을 보면 재래식 전력은 숫자로는 북쪽이 앞서고 있고 근데 질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앞서면서 균형을 맞춰가고 있다고는 하는데 게임이 안 되죠. 사실. 근데 지금 북한은 다 알듯이 핵도 있고 또 미사일도 있죠. 또 미사일도 한두 종류가 아니라 스커드부터 노동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탄도미사일도 있고 네. 거기에다가 방사포 또 네. 이런 다양한 또 포가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너무 밀린다. 그러니까 우리도 거기에 대비하려면 이런 거 전략 무기 이런 거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지피지기를 잘하는 게 중요하죠. 우리도 잘 알아야 되고 오늘 뭐 한자 예. 사자성어를 많이 쓰시네요. 예. 그 상대방도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임전문태가 된다라는 이제 얘기도 있습니다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면 북한이 미사일을 맞을 것 같습니까? 남한이 맞을 것 같습니까? 미사일이요? 예. 북한이 많죠. 아닙니다. 지금 북한의 미사일 보유량은 뭐 추정 기간마다는 다르지만 네. 한 뭐 1000발에서 한 2000발 정도 얘기가 되고 있어요. 네. 예. 우리는 7000발 가까이 있습니다. 그거는 팩트 체크를 좀 제가 이건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근데 국방백서에는 이거는 그렇게는 안 나온 것 같은데요. 국방백서를 통해서 국방부는 공개를 안 하고 있죠. 어. 그 자세한 전력 사항들은 공개를 안 하는 게 국방부의 관례라서 어. 정확한 내용 공개를 안 하고 있는데 그리고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도 그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한 그렇죠. 자리에서 그죠? 예, 세계 최고 수준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공식적으로 알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물론 우리의 미사일은 이제 비핵 미사일인 거죠. 그렇죠. 이게 뭐 지대지 미사일도 네. 있고 지대공이라던가 이제 전투기에 쏘는 이제 공대지도 있고 예. 함정을 쏘는 함대지도 있고 뭐 그렇죠. 함대공도 있고 네. 뭐 공대공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류의 미사일이 있습니다만 그게 도합 한 7,000개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 숫자를 갖다가 또 국방 중기계획에 따라서 대폭적으로 늘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더 늘릴 거다. 네. 아마 그 세계 5위 안에 들어갈 정도의 미사일 이미 강대국이 된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국민들이 잘 모르니까 북한은 뭐 핵도 있고 미사일도 엄청 많고 뭐 방사성포도 있고 뭐 최근 들어서 뭐 SLB에 뭐 잠수함 발사 그렇죠. 미사일도 만든다 네. 이런 얘기들 네. 자꾸 북한은 불안하죠. 엄청나게 많은 네. 것처럼 얘기되지만 네. 실상은 우리가 훨씬 더 많다. 그리고 우리는 북한이 뭐 가끔 이제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면 뭐 즉각적으로 다 알게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네. 미사일 시험 발사는 북한이 많이 할 것 같습니까? 한국이 많이 할 것 같습니까? 그거는 뭐 횟수를 제가 아는 건 아니지만 그거는 네. 우리도 결코 적지는 않을 거다. 예, 우리가 훨씬 더 많이 근데 합니다. 그거는 사실 군 쪽, 뭐 국방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남이냐 북이냐를 떠나서 한 나라라면 자기 나라를 스스로 지키려면 그런 걸 해야 되는 거죠. 네, 사실은.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더 많이 하는데 우리는 북한이 쏘면 바로 즉시 알 그렇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북한은 모릅니다. 우리가 그걸 해도 모른다. 그렇죠. 모릅니다. 그러니까 왜? 지금- 그 정도의 탐지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비유를 하자면 우리는 고성능 망원경을 가지고 북한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다 들여다보고 있다고 한다면 네. 북한은 일종의 안대를 쓰고 있는 상황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군사적으로. 우리 언론이 뭐 이렇게 예, 보도를 예. 하거나 이런 게 아니면 모르죠. 북쪽이 알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지금 이미 갖고 있는 전력만으로도 우리가 북쪽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 네. 물론 핵은 조금 이야기가 다르겠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경항공모함이니 핵추진 잠수함이니 필요 없다. 네. 이런 말씀인 거네요. 네. 자, 좋습니다. 뭐 그거는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이런 의문도 있죠, 여러분. 아니 그런데 우리가 북한이랑만 지금 경계해야 되는 거 아니지 않냐. 네. 이른바 주변 4대 강국이 지금 한반도를 다 둘러싸고 있는데 뭐 미국, 러시아, 중국이랑 그렇다 치더라도 일본을 봐라. 일본도 지금 경항공모함 갖겠다고 하고 있고 네척을 지금 만들고 있죠. 그리고 중국도 자국의 힘으로 그러니까 이제까지 러시아의 항공모함을 사들였는데 퇴역한 자국의 힘으로 지금 항공모함을 2대인가를 이미 건조를 했습니다. 그런 거 볼 때 우리 이거 손 놓고 있으면 우리 큰일 난다. 네. 이런 주장도 있어요. 마찬가지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일본이 경항모를 이미 한 척을
좀 건조를 사실상 완료한 상태고 네. 이걸 앞으로 이제 두세 척 더 늘릴 계획을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4척까지 지금 얘기가 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일본이 갖고 있으니까 우리도 가져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논리인데요. 거꾸로 우리가 있지만 일본에 없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미사일입니다. 미사일. 네. 일본은 뭐 그 평화헌법 취지가 많이 퇴색되긴 했지만 공격용 무기 예를 들면 이제 뭐 지대지 미사일이라든지 공대지 미사일이라든지 그러니까 지상을 직접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 보유가 아직까지는 거의 없는 상황이에요. 네. 예, 예. 근데 우리는 최근에 뭐 현무 사 같은 경우에는 사거리가 800km, 그걸 이제 순항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1,500km까지 그렇죠. 다다르게 됩니다. 크루즈 그러면 이제 미사일은, 예. 그러면 우리 땅에서 일본 본토까지도 날아가는 미사일을 갖고 있어요. 예, 갖고 있는 이런 거죠. 예. 그리고 또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한 2.3배 정도 인구가 많죠. 그렇죠. 예. 1억이 병력수는 넘으니까. 정규군만 보더라도 우리가 2.3배 정도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문재인 정부 출범할 당시에 그때 우리나라 군사력이 세계 12위로 평가됐고 일본이 6위 정도로 평가됐습니다. 네. 6위 정도로. 근데 올해는 한국의 군사력이 세계 6위, 일본이 5위로 평가되고 있거든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한국이 엄청난 속도로 군비 증강을 쭉 해오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일본하고 격차가 좁혀졌냐면 20년 전에는 일본 군사비의 한 3분의 1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네. 10년 전에는 한 2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올해는 90% 정도 수준입니다. 많이 우리가 군사비는 많이 늘리긴 했죠. 예, 예. 네.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은 GDP 대비 1% 미만으로 국방비를 책정한다고 하는 그 재정 계획에 따라서 네. 1% 미만으로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거의 동결 상태, 약간 소폭 인상하는 수준이었다고 한다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년 동안 한 지속적으로 평균 한 5%,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 7, 8%씩 늘리면서 지금 일본의 그 군사비 90%까지 따라온 이런 상황이거든요. 자, 거기서 근데 그 정리를 하고 질문을 하나 더 드리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우리가 일본과 물론 전쟁을 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지금의 전력을 봐도 우리가 비대칭적으로 균형을 이루거나 조금 더 앞서고 있다라고 좀 본다는 얘기 같아요. 대등한 수준이죠. 대등하다. 네. 일본은 전쟁을 할 수 없는 아니, 근데 거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일본에 앞선다고 지금 우리 정 대표가 짚어주신 그럼 예를 들어서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것과 그 개발 속도와 그다음에 우리가 뒤늦게라도 항공모함을 가져야겠다 하고서 뛰어들었을 때 실제로 항공모함을 우리가 보유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일본이 한국에 뒤진 것을 일본이 따라잡겠다고 하는 그 속도 그리고 우리가 일본에 뒤진 것을 따라잡겠다고 한다면 사실 항공모함이 더 오래 걸리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말하는 게 아니 항공모함이 경항공모함이라 하더라도 돈이 많이 들고 유지비도 많이 들고 그건 맞지만 그런데 지금이라도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필요할 때 그걸 갖추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필요하냐가 먼저 좀 그 정확히 좀 우리가 설명이 돼야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항공모함은 기본적으로 그 자체가 전투함이 아니라 전투기를 실어 나르는 함정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영어로 에어크래프트 캐리어 이렇게 맞습니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 그러니까 과거 같은 경우에는 전투기의 작전 반경이 그렇게 넓지가 않았습니다. 예. 그럼 지금 요즘은 엔진 성능이 워낙 좋아져 가지고 전투기의 성능이 굉장히 좀 작전 방향이 넓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지금 한국에 도입하고 있는 F-35A의 전투 반경이 1,300km입니다. 맞아요. 예. 한반도 전역을 충분히 커버하고 일본 남죠. 본토까지 다 달할 수 있는 거리예요. 예. 그리고 한반도 자체가 일종의 불침 항모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거죠. 그 삼면이 다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그죠? 예. 뭐 북한은 바로 휴전선을 맞대고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일본 같은 경우에도 대한해협을 사이에 두고 있기 때문에 과거 같으면 전투기의 출격거리가 거기까지 다다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죠? 예, 그러면 뭐 뭔가 이제 경항공모함이나 이런 뭔가 생각이 들겠지만, 수송함이던가 그렇죠. 필요한데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니다. 그렇죠. 예. 또 공중급유기도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전투기 자체가 워낙 그 작전 반경이 넓어지면서 항공모함을 가지고 그걸 실어 나를 이 필요가 반감했다는 겁니다. 반감했다는 거죠. 근데 뭐 잠깐 말씀 멀리 갈 게 아니면 말씀 중에 궁금한 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중급유기 얘기 지금 잠깐 하셨는데 공중급유기 도입 정도는 할 수 있다? 이미 하고 있죠.
이미 결정돼서 도입이 되고 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결정은 됐는데 그거는 우리 정 대표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수준. 아까 이제 우리가 전력 증강을 하는 건 좋은데 이게 적당히 적절한 수준에서 해야 된다 하셨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공중급유기 정도는 그 수준인가 하는 거죠. 뭐 저는 어찌됐든 평화운동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이 무기는 뭐 찬성하고 저 무기는 반대하고 이런 것 자체가 좀 제 스스로 흔쾌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공중급유 같은 경우에는 이미 결정돼서 도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이거 무효하자 마음엔 안 들어도 뭐 이런 건 근데 예를 들어서 경항공모함도 사실상 결정됐고 핵 추진 잠수함도 지금 기정사실화 됐어요. 자, 한번 보십시오. 경항공모함이 한 4만 톤급 정도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걸 통해서 그것만 해도 한 2조 그 배만 만드는 데 한 2조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F-35B 그러니까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항공모함 탑재용으로 전투기가 로키드 마틴이 만들고 있는 비행기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 한 16대 정도를 탑재해서 이렇게 다니겠다라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 이거 자체만 하더라도 한 3조 원에서 4조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항공모함을 만들고 거기에 전투기, 여기에 또 헬기까지 탑재하려면 뭐 한 5조 원 가까이 들어가는 겁니다. 가성비가 너무 안 좋다 이런 그렇죠. 말이네요. 예. 그리고 항공모함은 뭡니까? 굉장히 피격당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호위함도 들어가고 구축함도 들어가야 돼요. 자, 그리고 그런 거 볼 때 수시로 또 뭡니까? 정비를 해야 되잖아요.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한 척 갖고 안 되는 겁니다. 안 된다. 그죠? 복수로 두 척 이상. 세 척. 이렇게 해서 늘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근데 이게 뭐 공짜로 되는 것도 아닐 뿐더러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들이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런 생각을 몇 가지를 좀 해보자라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일본 얘기를 좀 길게 했습니다만 사실 주한미군 문제도 우리가 조금 봐야 되잖아요. 주한미군의 성격이 지금 바뀌고 있어요. 많이들 아시겠지만 주한미군이 더 이상 이른바 대한민국 방위를 위해서 우리 한국에 붙박이로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이건 이미 기정사실화 됐고 우리도 자세히 모르는지만 원할 때 나갔다가 원할 때 들어오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순환 배치가 되고 그렇죠. 있죠. 예. 뭐 유연성, 전략적 유연성이라든가 이런 말을 하는데 자 그런데 이런 거죠. 주한미군이 뭐 어떻게 보면 결국은 줄지 않겠냐.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떠날 텐데 그 전력 공백 그건 메우려면 이게 사실 이게 굉장히 좀 복잡한 논의입니다만 아주 단순하면 이런 거죠. 자주국방,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얘기했던 자주국방 이게 이제 김대중 또 노무현 대통령까지 이어서 왔던 건데 그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거 우리가 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전략 뭐 너무 이렇게 거창한 얘기가 아니다 하더라도 주한미군의 공백이라던가 이런 거를 우리가 좀 메우려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나가면 뭐 힘의 공백 상태가 발생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전형적인 강대국 중심의 사고방식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일단 대한민국의 국력 자체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해졌습니다. 물리적인 국력 자체를 보면.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사력은 세계 6위입니다. 아마 단군 이래 이렇게 한국의 군사력이 세계 6위까지 올라간 건 아마 처음이 아닐까 싶을 정도예요. 뭐 우리가 구한말하고 많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구한말 할 때 조선과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적어도 물리적인 힘의 측면에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해졌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어떤 구한말로 대표되는 그 역사에 대한 피해의식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닌가. 또 자폐적인 사고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닌가. 피해의식일 수 있지만 역사에 우리가 그 뼈저린 교훈이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그 교훈을 우리가 정확히 좀 짚어내야 되는 이런 그 부분인데, 그거를 교훈을 찾고자 하는 어떤 동기 자체가 지나치게 어떤 강병주의를 흐를 때 이것이 과연 우리가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자 하는 것은 평화를 지키자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렇지만 이게 일종의 과유불급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인류 역사를 돌이켜 보더라도 지나친 군비 경쟁, 군비 증강이 안보 딜레마. 그러니까 나의 안보를 튼튼하기 위해서 뭐 무기를 사들이고 뭐 동맹을 강화하고 했는데 이게 오히려 더 전쟁을 촉발시키는 상대국을 더 자극할 그렇죠. 수도 있으니까 이른바 군비 경쟁으로도 갈 수 있는 거고. 이런 그 역사의 견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더 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문제는 여기에는 천문학적인 예상이 들어가는데 지금 보면은 우리 많은 국민들이 생활고 때문에
이 땅이 꺼지는 것 같은 한숨을 쉬고 있지 않습니까? 뭐 코로나도 예. 그렇고 예. 정말 어렵죠. 예. 예. 근데 지금 국방비는 하늘 높을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단 말이죠. 지금 며칠 전에 이제 확정됐죠. 내년도 국방부가 제출한 국방비가 지금 52조 9천억, 한 53조 가까운. 네. 물론 이제 국회에서 뭐 조금 삭감되곤 하겠습니다만 뭐 굉장한 액수예요, 사실은. 네. 그런 면에서 볼 때 지금 과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제가 일관되게 주장한 코로나 사태 이후는 더 강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앞으로 한 5년 동안 국방비를 한 45조 원 정도로 동결을 해보자. 45조 원 정도로. 그러면 예를 들면 국방부에서 발표했던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네. 예? 이 지금 국방부 계획은 5년 동안 301조, 약 한 300조 원 정도의 국방비를 투자하겠다는 건데 네. 이 정부 계획 대비 앞으로 5년 동안 45조 원 정도로 5년간 국방비를 동결하면 75조 원 정도의 예산 절감이 가능해집니다. 당장 예를 들면 내년에 국방비를 45조 원으로 편성을 하면 정부 계획 대비 한 8조 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지금 2차 그 긴급 재난지원금 가지고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8조 원이면 전 국민에게 30만 원씩 지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의 한 55% 정도를 충당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무기를 녹여서 쟁기를 만듭시다. 지금 이런 말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시대에 우리 국민들한테 중요한 게 무엇인가.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반박 질문이 이런 게 또 가능한 것 같아요. 지금 네. 미국 대통령 선거가 뭐 바이든이 쉽게 이기지 않겠어 했는데 지금 기준으로 보면 바이든 후보가 2016년 힐러리의 재판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미국의 경합주 6곳에서 네. 져가지고 트럼프가 재선이 될 수 있다.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네. 미국의 JP 모건이라는 곳에서는 트럼프의 집권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본다. 이런 네. 분석도 내놓고 있는데 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을 줄이거나 네. 심지어는 철군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좀 서슴없이 하고 있어요. 네. 자, 그런데 만에 하나 뭐 우리가 안보 늘 얘기할 때 만에 하나의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이러잖아요. 네. 만에 하나 주한미군의 감축과 철군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네. 굉장히 빨리 이어진다면 그래서 주한미군의 공백이 정말 현실화된다면 그때 가서 뒤늦게 우리가 전력 증강하겠다라고 하면 늦는 거 아니냐 이런 반론도 있거든요. 아니 전력 증강 계속 해왔다니까요. 그리고 예를 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5조 원 정도로 국방비를 동결해도요. 방위력 개선비와 사들인 무기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이른바 그 전력 운영비 이걸 둘이 합쳐서 27, 8조 원 정도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45조 원 정도로 동결을 해도요. 예? 이 정도도 사실 상당한 수준의 군비 증강입니다. 이 정도 수준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국방비를 우리가 보통 군비하지 않습니까? 네. 군비는 두 가지가 있는 거거든요. 군비 하나는 국방비를 얘기하는 것이죠. 예. 또 하나는 군사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을 그 정리를 하자면 국방비를 소폭 줄이더라도 군사력은 계속 증강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적절한 수준으로 계속 증강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봐야 되는 거고요. 트럼프가 재선할 경우에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존재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얼마나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건 독일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9천 명 빼는데 이게 1년 6개월에서 2년 걸린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는 다른 그 주한미군 그 미군이 주둔할 다른 어떤 대체 지역들이 존재하는데도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네. 주한미군 28,500명을 갖다가 한꺼번에 철수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만 보더라도 불가능합니다. 이건 만약에 그런 계획이 확정이 되더라도 이걸 실제로 이행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죠. 몇 년 정도 시간이 걸릴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우리 가정을 해보면 트럼프가 그냥 다짜고짜 뺄리는 만무예요. 그죠? 아마도 다시 김정은 위원장하고 그렇죠. 정상회담을 하고 그리고 북한이 비핵화, 그죠? 또 평화체제, 또 북미 수교. 그러니까 북한이라고 하는 적이 사라지는 그런 어떤 조건을 만들면서 미군을 빼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걸 환영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걸 결사 반대를 해야 될까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뭐 조심스럽게 환영해야겠죠. 조심스럽게. 예. 저는 차라리 그럴 가능성들을 우리 스스로 뭐 두려워하기보다는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중국은 어쩌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데요. 한중 관계가 적어도 양자 관계 차원에서 볼 때는 군사적인 적대 관계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네. 중국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우리가 많이 의존을 그렇죠. 하고 있고 중국의 위협이 현시화 실제로 나타날 수 있는 가장 그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미중 갈등에서 미중 간의 무력 충돌이 발생했는데 가령
한국이 미국 편을 들 때입니다. 그렇죠. 예? 예. 예를 들면 주한미군이 대중용으로 출격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종종 있어요. 얼마 네.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보도가 크게 안 됐는데 중국이 군사훈련을 하는데 미군이 U2 정찰기를 띄웠는데 그게 지금 한국에서 간 거다. 이런 지금 보도도 네, 있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저도 우리 정 대표 그 지적에는 굉장히 공감하는데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 있어서도 네. 우리가 중국이 지금이야. 그렇지만 사실 중국 역사적으로 보면은 뭐 중화 해가지고 이 동서남북에 있는 나라들을 다 오랑캐 취급을 했잖아요. 자신들을 이제 세상의 중심으로 보고 그런 나라가 몇천 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가 지금보다도 힘이 더 커진다면 글쎄요, 주변국들한테 단순하게 지금의 관계가 아니라 좀 더 그 위에 올라가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 점은 늘 걱정이 그러니까 되거든요. 뭐 중국이 이른바 중국몽 그래가지고 그렇죠. 뭐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이래서 신중국 건설 100주년이 되는 2049년에 미국을 제끼고 종합국력 세계 1위로 올라서는 것 같다가 이제 목표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뭐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나라가 커지고 강해지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주변 국가들이 불안감을 느끼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지금 자연스러울 동남아 수 있는 국가들 건데. 보면 그래요. 예, 예. 네. 그래서 그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문제, 그러니까 그런 중국의 위협이 가시화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위협은 한미 동맹이 대중국용으로 변질이 되고, 그죠? 특히 미중 간의 무력 충돌이 발생할 때 한국이 미국 편을 들 때 맞게 되는 아마 군사적인 위협 이전에 경제적인 보복 우리가 사드 때도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중요한 게 바로 그러니까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중국의 부상을 막을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예. 또 우리가 중국의 경제적인 부상이 서로 도움이 됐던 측면도 분명히 존재하는 그럼요. 것이고 네. 그건 앞으로도 마찬가지인 측면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적어도 한미동맹 주한미군이 중국용으로 대중국용으로 변질되는 걸 막는 것이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어떤 앞으로의 우려를 그 예방하는데 가장 우선적인 과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다행히 그 한중간에는 그죠? 한중간에는 뭐 이어도 문제도 있다고 얘기합니다만 이어도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명박 정부 때도 명확히 입장을 얘기했습니다만 이건 그 영유권 분쟁이 아니다. 예? 영유권 이제 배타적 경제 수요과 관련된 문제지 영유권 분쟁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보여주는 것처럼 뭐 예를 들면 일본과는 센가쿠, 뭐 다이오야따오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이 오랫동안 있으면서 그렇죠. 이것이 예. 중일 관계에 큰 긴장 요인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중국과 직접적으로 그런 건 어떤 없다. 갈등 요인은 별로 없어요. 예, 거의 지금은 없는. 그렇죠. 예, 예.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니 정우식 대표 말하는 거가 뭐 대충은 알겠고 뭐 완전히 내가 공감이 가는 건 아닌데 근데 이런 질문이 있어 이럴 수 있어요. 뭐냐면 그럼요. 예, 예. 아니 근데 정우식 대표가 똑똑하겠지만 사실 이 국방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도 못지않게 똑똑할 텐데 그 사람들이 그러면 왜 그 많은 예산을 써가면서 경항공모함에 핵 추진 잠수함을 하겠다고 하겠냐? 그거 다 이유가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네. 군 쪽에선 왜 굳이 이걸 하려고 할까? 이게 또 궁금해요. 안타깝게도 좀 우리 군 수뇌부가 좀 안타깝게도 일종의 좀 대형 무기, 첨단 무기 중독증 증상이 있는 것 같아요. 중독증이다.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F-35 도입한 지가 얼마 도입이 되고 있는데 네. 또 지금 뭐 20대 추가, 음. 경항모 탑재형 또 20대 추가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지금 한국의 예를 들면 한국의 전차 능력이 세계 거의 최고 수준입니다. 한국의 전차 능력이 기간 너무 능력이 좀 좋게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한국이 갖고 있는 흑표 전차부터 시작해서 이건 뭐 세계 최고 수준인데 근데도 지금 국방 중기계가 보면 전차 능력, 뭐 기간 능력을 딱 대폭적으로 늘리겠다는 게 나와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군은 많은 예산, 많은 무기, 그리고 가능하면 비싼 무기. 이런 것들을 선호하는 게 오랫동안 익숙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근데 뭐 예를 들면 북유럽의 많은 나라들 대표적으로 스웨덴 이런 나라들 보면은 한 3, 40년 된 무기 계속 고쳐 쓰고 그 성능 개량하고 이러면서도 스웨덴의 어떤 군사력이 지금 만만치 않은 수준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스웨덴과 대한민국을 이렇게 평면적으로 비교하기는 좀 아유, 어려울 것 북유럽 같은데. 국가들이 그 겪어왔던 역사의 시련은 우리 못지 않습니다. 예. 근데 스웨덴, 핀란드라는 이런 거군요. 질문도 있어요. 뭐냐면 아니 돈이 좀 들더라도 우리가 자주국방 차원에서라도 제대로 군사력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가지고 미군이 빠져도 안심 없게 우리가 살고 그리고 북한이 핵으로 위협해도 우리가 끄떡없이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아니, 그러니까 그런 전시작전권도 겁니다. 제대로 받아오면
그럼 좋은 거 아니냐? 이럴 수도 있죠. 예, 뭐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데 다른 나라는 북한을 비롯한 다른 나라는 가만히 있을 리가 만무하다는 거죠. 예? 북한도 당장 뭔가 더 할 거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한일 관계 얘기들 많이 있는데 이 추세대로 가면 한 3, 4년 후에는 우리 국방비가 일본을 추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이 추세대로 가면. 참고로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 한국의 국방비가 한 400억 달러, 일본 같은 경우가 540억 달러. 이 정도. 그 언론에서 잘못 보도된 겁니다. 그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를 했는데 작년 기준으로 네. 우리가 425억 달러, 예? 일본이 480억 달러 정도 수준입니다. 예. 바로 이렇게 또 반론이 반론이 들어오네요. 더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몇 가지 짚어봐야 될 문제 있어요.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이제 북한을 얘기하면 저는 가장 걱정되는 게 그런 겁니다. 물론 한반도 비핵화가 이게 실현될 수 있느냐, 그죠? 예, 실현될 수 있느냐. 그리고 이게 당장은 실현되기 어렵다고 한다면 이게 장기적인 목표로 이제 설정을 해놓은 얘기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죠. 네. 그러면 그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남북한의 군사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예. 그러니까 일종의 좀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미사일 방어체도 3배 증강하고 아이언돔도 쌓고 뭐 스텔스 전투기도 40대 더 늘리고 경항모도 도입하고 또 뭐 핵추진 잠수함도 하고 막 기갑전력 세계 수준에서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이렇게 솔직히 뭐 절대 안보를 추구하는 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이냐? 그럼 북한은 가만히 있겠느냐는 거예요. 예? 그 부분은 뭐 제가 생각할 때 예. 가장 우려되는 게 그런 겁니다. 이런 형태의 남북 간의 군비 경쟁이 격화되기 시작하면 제가 생각할 때 가장 걱정되는 건 북한이 이른바 단거리 4종 세트 일부에 소형 핵탄두를 장착하는 겁니다. 이른바 전술핵 시나리오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또 이런 반론도 가능해요. 그런데 옛날 구소련 네. 말기에 보면은 그렇게 미국과 소련이 군비 경쟁을 했고 네. 결국은 소련이 무너지지 않았냐. 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반박도 있을 수 있어요. 군비 경쟁을 해서 북한을 무너뜨린다. 그게 우리가 추구할 목표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정말 피해야 될 시나리오인 거죠. 남북 간 사이의 군비 경쟁에서 북한이 망한다? 그럼 남한은 무사하겠습니까? 우리가 피해야 될 최악의 시나리오가 북한의 갑작스러운 붕괴에 의한 흡수통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건 뭐 많은 분들이 동감하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능성을 가장 경계하는 사람이 제가 보기엔 김정은 위원장입니다. 그렇겠죠. 네, 그래서 2013년도에 얘기했던 것이 바로 병진 노선인 것이죠.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 노선이 재래식 군비의 부담을 최대한 줄여서 그걸 갖다 경제 발전에 투입하고 그렇죠. 대신 군사력은 핵무력을 통해서 지키고 이런 거란 말이죠. 예. 그래서 북한도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피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시나리오가 가능한 겁니다. 가성비가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단거리 발사체에 전술을 장착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린 엄청난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조금 정리를 해보겠는데요. 어떻게 경항공모함, 핵잠수함 그래도 가져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지 저 말이 좀 일리가 있네 이렇게 생각하실지 그거는 우리 시청자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다만 오늘은 저희가 조금 이 정 대표가 지금 평화운동을 하는 오랫동안 했던 전문가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반박성 질문을 좀 많이 던졌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 대표 좀 30분 넘게 우리가 조금 열띤 토론 아닌 논쟁을 했는데 수고하셨고 앞으로도 또 뭔가 계기가 있으면 또 이렇게 좀 잘 나와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시고요. 네, 저부터 실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정환 기자의 통일 압수다. 오늘로 시즌 1, 1시즌 마치겠습니다. 2시즌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분들이 성원을 보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